여기는 제 겨울용 작업실, 거실 작업실입니다. 좀 작은 공간을 난방을 해서 따뜻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이제 제 야식 타임인데 12시 40분. 그래서 막걸리를 한 두 잔, 두부김치 이렇게 먹고 있는데 며칠 전에 어, 저기 김해에 어떤 아는 분 만나러 가서 이 책을 이제 선물하면서요. 이게 이제 2015년에 쓴 책이고 두뇌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이 두뇌 사용 설명서에는 제가 2011년에 썼던 원고가,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 원고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판하고 이제 이걸 판매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원고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한 두 배 정도, 그 책의 두께를 두 배 정도로, 아마 2.5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늘려서 보다 더 종합적으로 이제 두뇌 사유 설명서를 쓸 때, 이 원고를 쓰다가 제가 그 한비자 전문가한테 광명시의 철산도서관에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한비자가 얘기했던 그 나라가 망하는 징조 48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한비자라는 책은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관심 있게 봤던 고전인데 워낙에 오래전이라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그때 2015년에 한비자의 망징을 다시 한번 봤단 말이에요. 근데 48가지 중에서 25가지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5년 우리나라, 지금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그 망징이, 그러니까 고름이 터진 거죠. 망징이 이제 드러났고, 뭐 내일 그 재벌, 어떤 재벌 총수가 구속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015년에 그 망징 25가지를 썼어요, 이 책에다가. 그리고서 이제 누구 책을 선물하다가 우연히 딱 폈는데 이제 이 망징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101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이렇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101페이지의 망징 25가지를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어떨까, 좀 재밌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라가 망할 망징 중 상당수의 징조를 지금 한국이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죠. 1번, 법이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 한비자의 망징을 보면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나라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없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법이 고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깔보고 모략으로 법을 곡해한다. 리더들이 논쟁만 즐긴다. 그래서 논쟁이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논쟁을 하고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논쟁만 즐긴다예요. 실천이 없는 논쟁이,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이랑 비슷한 거죠. 상인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으며 국민은 곤궁해진다.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한자 원문은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건 상인들이 자기 재산만 쌓는 게 증가하면서 국민이 공공해지면 그건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이고. 5번, 종교에 너무 빠진다. 종교에 빠진다. 예, 종교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왕이 많은 신하와 소통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 저는 6번 보고서 너무 이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이제 수많은 신하들 중에서 왕이 유독 믿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망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이 6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왕이 많은 신하와 소통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 이게 망징이에요. 7번, 관직을 돈으로 살 수 있다. 8번, 의사결정이 외세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와, 제가 이게 최근에
사드 문제,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이게 과연 우리 한국인들만의 의견일까요? 이게 과연? 의사결정이 외세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망징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탐욕에 가까운 이익을 좋아한다. 넘어가고요. 10번 기밀이 누설된다. 11번 간언이 무시되고 정부가 화합하지 못한다. 강대국의 원조를 믿고 가까운 나라를 무시한다. 이게 참 이게요 뭐냐면은 강대국의 원조를 믿고 가장 가까운 나라를 무시한다예요. 딱 떠오르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더 가깝습니까? 중국이 더 가깝습니까? 강대국의 원조를 믿고 가장 가까운 나라를 무시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리더들이 재산과 가족을 외국에 두고 나란 일을 한다. 재산과 가족을 외국에 둔다. 최근에 많이 있는 일입니다.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고. 국민이 믿지 않는 관리를 왕이 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이 불신임하는 그 관리들을 왕이 계속 지켜준다. 망징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가 관찰해 왔었죠, 최근에. 왕이 자만하여 수치를 모른다. 왕이 수치를 모른다. 요즘 상황이랑 제가 이거 2015년에 썼지만 정말 고른 겁니다. 제가 48개 망징 중에서 25개를 고른 거거든요. 지금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탐욕스러워 외교에 졸렬하다. 저는요 최근에 그 정군 위안부 문제 타결한 게 이거 같아요. 탐욕스러워서 외교에 졸렬하다. 박정희가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돈을 얻고 과거에 우리 그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명분, 억울한 모든 것들을 작은 푼돈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최근까지도. 탐욕스러워 외교에 졸렬하다. 그 돈을 상당히 사익을 위해서 그 써버린. 탐욕스러워서 외교에 졸렬한 거죠. 국민을 불임이 혹사에 가깝다. 안으로 당파가 싸우고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한다.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한다. 국민이 힘든데 관리가 법을 어긴다.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왕보다 측근이 더 현명하다. 왕보다 왕의 측근이 더 현명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권문세족이 임용되고 유공자가 밀려난다. 국고는 비었는데 대신들은 부유하다. 24번 정말 재밌어요.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직 증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왕후와 모후가 음란하다. 즉 리더가 뭔가 음란하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왕의 측근들이 백성을 핍박한다. 일단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2페이지에다가 투표의 중요성을 제시를 하면서 아, 추천민주주의라는 것 예전에 그 그리스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누가 국민의 대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추천민주주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기다 주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일반 국민들도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례대표제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런 대다수의 좀 귀족들이죠, 그 당시에. 귀족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제시했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상용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을 때, 어, 보다 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고요. 어, 좀 사람들이 보다 더 좀 인간적이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고, 왜냐면 일을 하느라고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 돈벌이에 급급하다 보면 생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 예술가들이 왜
돈을 생각해 버리면은 예술이 안 나오냐면은요. 돈을 벌다 보면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술학원 잠깐 할 때도 학부모 관리해야 되죠. 학생 관리해야 되죠. 제 어떤 그림의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아주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학원 시간이 끝나면은요. 저녁이 되면은 피곤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해야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고 그 정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결국에는 끝나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시간에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미술학원 할 때는 한 달에 제 술값이 거의 한 80만 원씩. 그러니까 혼술값만 80만 원씩 들어갔었어요. 물론 이제 그만큼 벌긴 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 제가 이제 망징에 대해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예전엔 제가 이제 좀 강의가 많지 않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책 해설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책 해설 강의 못 하고 큰 강의가 많아지고 막 이제 제가 어, 몇, 한 20일 후에 1,3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교육청, 초등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에 임용될 또는 재임용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1,3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책 두뇌 사용 설명서에 초반부에 챕터의 그 전반부에 음, 이게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화심리학에 관한 글인데 어, 동물들의 세계에서는요 남의 새끼, 그러니까 남이 난 새끼를 기른다라는 것이 굉장히 본능적으로요 폭력성을 유발합니다. 그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조류에서도 보이고 특히 그 사자, 제가 여기다 자산안과 그 조류의 예하고 사자의 예를 이 책에다 썼는데 그러니까 사자는 자기 새끼를 낳기 위해서 다른 수컷이 임신시켜서 낳은 새끼들 다 죽이죠. 그럼 암컷은 새끼를 갖고 싶다라는 또 본능이 생기고 발전기가 다시 오게 되고 해서 이제 자기 새끼를 이제 임신시킨단 말이에요. 새로 이긴 숫사자가 이제 그런 행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남의 새끼를 죽이는 본능이 수컷한테도 있고요. 암컷 조류 같은 경우에는 암컷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양부모 있잖아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길러서 굉장한 천사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게. 그래서 그 우리 늘상 들리는 이야기가 자기 새끼도 미울 때가 있는데 자기가 난 새끼가 아니라면 오죽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가요. 어,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남의 그 자식들을 맡아서 기르지 않으면 정상적인 어떤 인격체로 크게 자기가 탈선을 하지 않고 인격적인 탈선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남의 자식을 많이 맡아서 관리하고 기르다 보면은 폭력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어, 이 경계선을 분명히 그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도 그런 동물적인 폭력성이 남의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특히 어린애들이 이제 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폭력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최근에 그래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폭력교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남의 자식들을 맡아서 길러본 적이 없다면 말이죠. 남의 자식을 맡아서 기르면요, 폭력성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 책 서두에 굉장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근데 그 해법이 뭐냐면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극단적인 폭력은요, 뭐냐면은 자기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맹신하는 사람한테 아주 극단적인 폭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동물성이 있고, 또는 인종이 좀 달라도, 저 사람, 저 인종이 다르지만, 처음에 남아메리카에 그 백인들이 성경과 총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많이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그 백인들이 성경을 들고 간 백인들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간으로 안 본 겁니다. 동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냥개의 먹잇감으로 줬다는 거예요, 인간을. 동물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지배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우월한 동물과 다른,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자기 안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기르다 보니까 왜 내가 얘네들 때리고 싶질 않은, 뭐, 화가 나질 않은.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본능성에 수범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경계하면서 더 자기가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좀 이 다음 대규모 강의에서 좀 하고 싶고요. 어, 제가 지금 막걸리를 한 거의 반병 정도 먹은 상황입니다. 어쨌건 어쩌면 제가 에, 이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 촬영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좀 마무리를 짓자면 그렇습니다. 음, 성경에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 꿈은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꿈이 자선사업가로 바뀝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그때 교회를 처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박애 정신, 네, 이제 아주 깊은 감명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장래 희망을 자선사업가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좋은 면만 본 거겠죠. 근데 성경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맥락상 과거의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있다라고 제시한 게 그 새로운 두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 이웃의 범위입니다, 범위.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어디까지를 나의 이웃으로 볼 것이냐의 그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확실하게 경계를 내리는 게 제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내부로부터의 그 동물적인 폭력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제어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웃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요. 이건 전쟁으로 갑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웃의 경계를 좋다. 그럼 호모사피엔스로 가자. 뭐 크로마뇽이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는 모든 인류를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웃으로 보자. 그럼 인간들끼리의 어떤 폭력이나 테러는 사라지겠죠. 그럼 뭐가 생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든가 동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물권도 있고. 그러니까 인권이 있고 동물권이 있고 식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식물도 식물답게 자라게 해줘야 되고 동물도 동물답게 자라게 해줘야 되는 그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권과 식물권과 물질권까지 이웃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종교가 바뀌죠. 기독교에서 이제 불교라든가 과거의
애니미즘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기독교인이시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만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 비록 이단일지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모든 그 종단, 모든 종교가 나의 이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다른 타 종교인들도 나의 이웃인가라고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경계선을 짓는, 선을 긋는 문제인데, 이제는 우리 인류가 그 선을 긋는 문제에서 그 어떤 사안마다 그 선에, 그 경계선에, 경계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그 유연하게 그 경계선이 우리가 구분 짓는 선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런 어떤 내 이웃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되고, 지금 환경 파괴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로 북극의, 북극의 공기가 한국까지 내려오고, 아프리카의 공기가 한국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 여름에는 아프리카의 공기가 올라오고, 겨울에는 북극의 공기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농사 짓기 힘들어지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까지인가를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막걸리 좀 먹고 좀 오버했습니다.